네,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들 전주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이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36살 김모 씨라는 사람이 2017년 1월에 같은 나이 또래 어떤 여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사귀게 됐는데 사귀다가 여성과 이렇게 이게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상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는 경찰에 고소를 해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어떤 나체라든지 이런 모습을 찍었다면은 그거는 성폭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남성은 나는 동의 없이 찍은 게 아니다.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볼 때는 1심하고 이제 2심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동의는 없었던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그 사진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한테 평소에도 자신의 어떤 모습을 찍은 촬영한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는 걸 상당히 꺼렸고 일부 보내준 사진들만 보더라도 여성이 상당히 각도라든지 노출되는 어떤 신체 그런 거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시의 사진도 동의 없이 찍은 게 맞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네. 나 동의 없이 한 거 아니다. 동의를 받고 사진 찍은 거다 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에다 추가해서 아동 관련 취업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벌금 확정된 때로부터 1년간 이렇게 취업 제한까지 부과해서 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사진을 돌려달라라고 했던 그런 요구했던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추정을 한 겁니까? 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 제3자가 나중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고 어떤 문자라든지 연락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정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 평소에도 사진 찍어주는 거를 되게 이렇게 꺼려했고 네. 수차례 이거 왜 찍었냐 나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예. 이거는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단 이번 주에 재판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가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지금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에는 이제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이게 뇌물죄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속 기소까지 가가지고는 검찰에서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뇌물죄 지금 기소를 한 거를 보면은 총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카드 대납금 윤 씨로부터 아니면은 카드 대납금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그림값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네. 최모 씨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술값, 카드값 이런 거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되고 또 자신과 어떤 성관계를 하는 그런 여성한테 이 윤모 씨가 1억 원 정도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줬던 거 받을 게 있었는데 이걸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포기하게 했다 또 이런 것들이 제3자 뇌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뇌물죄라는 거는 어떤 직무 관련성과 내가 받는 금품 간에 청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개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나 대통령 같으면은 조금 이거를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권, 행정권,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줄 때 어떤 양자 간에 묵시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왜 얼마 전에 진경준 검사장 판례 있었지 않습니까? 보험성 뇌물을 부정한 예가 있었는데 아마 윤중천은 자기가 뇌물 공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 충분히 협조는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이게 어떤 개개의 금품 수수와 당시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그 보증금 1억 원 면제하게 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제3자 뇌물 관련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리 구성에 있어서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게 맞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소송 기록을 다 봐야 되겠지만은 예. 이 부분은 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검찰은 12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그럼 보시기에 가장 지금 형량이 높게 나올 만한 혐의가 어떤 겁니까? 뇌물이죠.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되더라도 3년에서 예. 5년, 3년 넘어가 버리면 선고형이 3년 넘어가 버리면 집행유예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형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검찰이 구형한 정도로 12년까지는 이게 1억 원 뇌물이 전부 인정되는 거를 전제로 할 때 이제 그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만약에 전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만큼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은 없겠습니까? 이런 거하고는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어렵다고 보는 게 제가 뭐냐면은 그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구형한 양이 한 절반 정도만 선고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윤중천 씨 같은 경우는 강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면소나 공소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이게 재판부의 지적 말 맞다나 처음부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뇌물 공여로 기소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간 한 10년 지나서 한참 지나가지고는 이거를 강간으로 무리하게 엮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이 지금 사건을 범행했다는 시간이 2006년, 2007년이란 말이에요. 예. 2006년, 2007년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말고 일반 강간은 친고죄였고 공소시효도 그때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06년 건은 특수강간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2007년 건은 강간치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 같은데 강간치상은 여성의 어떤 상해가 발생한 것도 그거부터 한참 뒤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강간과 그 상해 사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여라 그러는데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부정을 했고 그다음에 비친고죄인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소시효 지났고요. 그럼 강간치상 부정되고 강간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강간은 친고죄잖아요. 고소기간 1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면소, 예. 2006년에 그 특수강간 그 부분은 면소, 그다음에 2007년에 그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던 부분은 공소기각이 나왔고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5년 6개월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뇌물성 접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는 김학의 전 차관한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이 대부분 윤중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찰에 얼마나 협조를 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고 같은 날에 보니까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도 이제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현 씨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통계를 댄다 그래요. 이게 강남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는 뭐 이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이만큼 뛴 사람이 많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게 아무런 증거도 없을 때는 이 쌍둥이들이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는 성적을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는 뭐 재판부에서 참작할 만한 정황 증거가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제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영어 시험 주관식 정답을 이 쌍둥이들이 폰에 메모장에다가 적시를 해놨는데 그게 시험 보기 며칠 전이었다 그래요. 이게 뭐 내가 이 부분만 찍어 가지고는 할 수도 있지만은 좀 그게 좀 흔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관식 오답 문제를 혼자 틀렸다는 것도 왜 주관식도 함정에 걸리면 다 같이 틀릴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한 계산 문제가 있는데 15대 1을 10대 11로 적었다는 거는 단순한 계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왜 시험지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정답을 적어놨다는 것도 그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또 뭐냐면은 물리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슨 풀이 과정을 적어놨다는 게 있는데 자기는 풀면서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고 하는데 물리 선생님이 재판정 나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천재가 아니면은 이 수식만 가지고는 이렇게 푸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례적이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쌍둥이 아빠가 캐비넷에서 시험지를 꺼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게 어떤 필연이 섞이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우연이 지금 모두 몇 가지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은 우연도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필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에서 재판부가 업무 방해를 인정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지금 1심에서 판단을 내렸던 그 증거들이 다 좀 정황 증거들인 겁니까?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정황 증거들도 많으면은 예. 이게
보통의 어떤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쌍둥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보도에 난 어떤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이례적인 시험 문제 풀이라든지 오답을 적어낸 거, 영어 문제 적어낸 거 이런 거를 다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좀 그런 부분에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판단이 바뀌어지기는 이 친구들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현모 씨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쌍둥이 자매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 재판이 끝나면 이 친구들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쟁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판단을 받는 경우에 시험지 유출이 이번 건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은 뭐 기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냐 뭐 그런 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형사사건으로 송치됐다는 건데 글쎄요, 뭐 이 친구들은 실형까지는 나오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나 아니면 딸들이나 끝까지 어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의 명예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성숙하고 지금의 친구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사건이 좀 더 잊혀졌을 때 그때라도 자기들은 떳떳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이 친구들만 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는 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뭐 지금 정부에서 정시로 바꾼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결심 공판인데 사실 고유정 씨는 계속해서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는 결국 이게 그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발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가 고유정의 어떤 손등에 난 상처가 방어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봤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 바깥쪽에 평행하게 이렇게 3개의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공격을 일정하게 받았을 때 생기는 상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해서 공격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할 때 나오는 상처라고 보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봤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유정이 방어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게 방어라면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119에 요청을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시신을 유기하는 것 같은 현장이 이렇게 찍힌 CCTV도 있고 그 이후의 행적이 어떤 남편의 어떤 급발적인 도발에 대해서 방어를 한 여성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유정의 방어흔이라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 휴대폰 통해 가지고는 본인이 막 검색한 내용들 있잖아요. 뼈 무게라든지 예. 어떤 혈흔 그런 것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공판 준비기를 할 때 재판부에서 고유정 측에다 이거를 해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뭐 보양식이라든지 생리혈이라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유정의 저런 해명들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그럼 봐요. 검찰이 어느 정도를 구형을 할까요? 검찰이 장대호하고 이영학 사건이었죠. 그때 사형을 구형을 예. 했거든요. 그러면 구형을 한다면은 이번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렇게 법원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이 폐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거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오죽하면은 장대호 판결문에다가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예. 그게 어떤 네네.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지만 그래서 검찰은 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재판부에서는 어떤 우리나라 뭐 형식적으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선고를 한다면은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병합이 결정되면 결심 공판이 미뤄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네네. 병합이라는 거는 보통은 다 병합을 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병합해서 재판을 받는 게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병합을 신청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살해 행위를 한 번 한 경우하고 이런 연쇄살인이 되는 경우하고 과거에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한 적도 있거든요. 예. 비록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가 병합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합을 검찰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의붓아들의 유족 측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전남편 유족 측에서 병합을 전남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의붓아들 유족 측에서는 의붓아들 유족 병합을 원치 않는 그런 입장이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병합을 원하지 않는 거는 이미 6개월 기다렸는데 결심이 늦어지면 또 6개월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재판을 종결짓고 네.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결정이 날 거예요. 아마 병합 여부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난 딸을 빗자루 그리고 뭐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20대 미혼모가 있었는데 아동 학대 치사로 지금 구속이 된 거고요. 오늘 결정이 났어요. 영장 심사가 있었어요. 인천지법에서 이 사람이 14일 날 이제 3살짜리 아이를 빗자루나 주먹으로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지인한테 연락을 했고 지인이 이제 119에다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아이가 숨을 멎은 그런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당시 긴급 체포가 될 때 아이의 몸 여기저기에 이렇게 멍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병은 확보를 했지만은 앞으로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왜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했는지 범행 경위는 뭐였는지 그다음에 평소 학대한 혐의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거기 자취방에 드나들었다는 20대 남성도 남자친구. 여기에 가담을 했는지 그다음에 네. 아동이 그런 아이가 사망하게 된 원인이 당시의 학대 혐의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전에 학대가 지속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죄나 같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여성은 엄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